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는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1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증시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요.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라고 부르는 소위 추세가 가장 좋았던 종목들은 조금 주춤했고요. 반면 지금까지 조금 처져 있던 종목들이 힘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켓 브레스가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번 그림을 보시면요.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지금까지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했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이런 종목들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반면 애플, 테슬라 같이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종목들이 힘을 발휘하는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골디락스라고 형용사가 붙을 수 있는 굉장히 미국 증시로서는 최상의 조건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네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요. 물가가 계속 내려간다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한 하나의 경제 지표가 또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10월 달에 PPI 지수인데요. 이제 엊그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시장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급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PPI라고 부르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려 0.5%나 지난달에 비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수치는요. 0.1%, 그것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였습니다. 따라서 다우존스 컨센서스는 플러스 0.1%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히려 0.5%나 지난달에 비해서 PPI가 떨어졌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발표가 된 거죠. 자, 이 수치는 2020년 4월 이후에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측은요. 0.3% 증가하는 거였거든요. 따라서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정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기에 손색이 없는 경제 지표들이 연달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호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의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는요. 배드 뉴스가 굿 뉴스였습니다. 따라서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가 조금 좋지 않게 나와야 오히려 미국 증시에서는 상승 추세를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느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발표된 미국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면요. 지난달에 비해서 0.1% 세일즈가 감소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0.3% 마이너스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세일즈의 현황이 나쁘지 않았다. 지난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어제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세 번째 호재입니다. 이번에는요,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걱정거리 하나가 당분간 연기됐다는 소식인데요. 미국 정부의 셧다운을 일단 막았다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어제 미국 상원은요, 정부의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자금 지원 법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셧다운되면 또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내년까지는 우리가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법안은요. 1월 19일까지 그리고 2월 2일까지 정부의 일부의 자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존슨 총리가 이번 주에 단기 자금 지원 조치를 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 이제 내년 초에는 드디어 합의가 돼야 된다. 예산이 확정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굉장히 좀 그 불안감이 들었었는데 이런 불안감을 한 번에 해소해 버렸다. 적어도 앞으로 한 달 이상, 2달 정도는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제는요.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하는 모습을 또 보였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죠. 어제는 1년 만에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만남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이 만남에서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바뀌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미국과 친구가 되고 싶다. 그리고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콜드워가 됐건 핫워가 됐건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젊은 미국인들을 중국으로 초청을 하겠다. 뭐 이러한 얘기도 나왔고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과의 미팅이 끝나고 나서요, 샌프란시스코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시진핑은 여전히 독재자다, 공산당 독재자라고 이렇게 끝나자마자 뒤통수를 치긴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좀 굉장히 극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던 양국의 관계가 그나마 조금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어제는 긍정적인 뉴스가 연달아 보도가 되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가 유지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요, 산타 랠리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11월 1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47%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지켜냈고요. S&P 500은 플러스 0.16, 나스닥은 0.07% 소폭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성장주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요. 울프스피드가 가장 좋았습니다. 플러스 11.4%로 마감이 됐고요. 인피니온이 플러스 9.03, 펠로톤이 플러스 8.37, 퍼시픽 바이오가 플러스 8.17. 이렇게 세 종목은요, 최근 일주일 동안 주가의 상승 추세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오픈도어도 좋습니다. 플러스 7.86%, 일주일간 13% 이상 상승하는 추세를 만들고 있고요. C리미티드가 플러스 7.30, 코인베이스 플러스 6.58, 파이버 플러스 6.36, 스템 플러스 6.23, 조비 에비에이션 플러스 6.06, 애쉬 플러스 4.91, 추이 플러스 4.76, 니오가 4.75% 올라가면서 가장 추세가 좋은 종목의 이름을 올렸고요. 이번에는 미준 탑12의 성적입니다. 어제 6종목은 상승하고 6종목은 떨어졌는데요.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은 인피니온이 만들어냈습니다. 9.03%나 올라갔는데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특별히 좀 상승 추세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어제 인피니온이 어닝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피니온의 어닝 결과는요, 뭐 그렇게 와우는 아니었습니다. 여기 매출을 보시면요, 4분기에 4.149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41억 달러죠. 자, 그런데 3분기에는 40억이었고요. 1년 전에는 41억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분기에 비해서는 좋은 실적이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성장이 거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로스 마진도 마찬가지죠. 43.6%인데 작년에는 44.4%였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좋지 않은 실적이다. 자, 그리고 프로핏을 보시면요, 순이익이 753밀리언이었는데 작년에는 735밀리언. 따라서 작년보다 좋은 수치긴 한데요, 뭐 그렇게 엄청나게 오른 건 아니고 2%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2023년 회계연도가 마감됐는데 1년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1년 동안 회계연도의 실적을 보시면요, 매출이 작년 대비 15%나 증가하면서 177억 2천만 달러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전망했던 수치는 162억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2023년 1년 동안 굉장히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겠죠. 조정 주당 순이익, 논갭 EPS를 보시면 2.65유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수치 역시도 전년 대비 3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었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래쪽에 나와 있는 2024년 회계연도 1분기의 전망을 보시면요, 또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38억 유로의 매출이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8억이면 사실 이번 분기에 41억이었잖아요. 따라서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현저히 떨어지는 실적을 예상하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자동차 분야가 굉장히 부진하다는 것을 감안하고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EO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는 2023년 회계연도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1년 전에 우리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회사의 행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족스러움을 표시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 아직까지는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표 시장에서 다양한 트렌드를 목격하고 있다.
따라서 인피니온은요,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모빌리티, 자동차 산업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분야의 반도체의 그 구조적인 성장세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구조적인 성장을 타고 있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일시적인 수요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비즈니스 분야가 많이 있죠. 소비자, 통신, 컴퓨팅, 그리고 사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은 아직까지 수요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24년 회계연도에는 매출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속도는 더 느려질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장 상황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비용도 절감하고 잘 대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동시에 구조적인 성장 기회에 대한 전략을 일관되게 실행하고 있고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전력 시스템, 이게 이제 우리가 SiC 그리고 GaN이라고 부르는 전력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물 인터넷 분야도 역시 선도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인피니온에 투자를 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인피니온 어닝 보고서를요, 한글로 좀 번역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소식이고요.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그나이트라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컨퍼런스고요. 개발자들을 모셔다 놓고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그나이트라는 단어는요, 뜻이 불을 지피다, 점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AI 칩을 공개하면서 인공지능 성장에 불을 지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도체 대기업과 경쟁하고 또 다른 회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수요일 연례 이그나이트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 초점에 맞춘 프로세서 하나,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초점을 맞춘 또 하나의 칩, 이렇게 두 개의 자체 설계 칩을 선보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의존도를 줄인다는 건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인공지능을 위해서 최근에 엄청난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칩이 모자르죠. 엔비디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H100의 칩을 기다려야 되는 판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혁신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자체 칩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칩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이야 100이고요. 이 마이야 100의 칩은 AI 워크로드를 겨냥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제품과 경쟁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력을 생각해 봤을 때 경쟁할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칩은 애저 클라우드 고객에게 제공될 예정에 있고요. 이미 빙이라든지 오피스 AI 제품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지금 현재 오픈 AI와 거의 형제 관계잖아요. 따라서 오픈 AI 역시도 앞으로 지금 현재는 마이야 100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칩을 사용할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칩 이름은요, 코발트 100인데요. 이거는 암홀딩즈의 아키텍처를 이용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일반 컴퓨팅을 겨냥했습니다. 즉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따라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인텔 그리고 AMD 제품과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 마이야 그리고 코발트 두 가지 모두 TSMC에서 제작을 하게 되고요. 내년에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어제 개최된 이그나이트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른 발표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 코파일럿 스튜디오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요.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들이 AI 어시스턴트 소프트웨어를 직접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즉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직접 구축할 수 있는 툴이 마련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애저용 코파일럿이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코파일럿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이미 탑재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드디어 애저에도 코파일럿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남아있었던 팀즈가 있잖아요. 팀즈에도 이제 AI를 삽입한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업데이트 소식이 어제 들렸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지난 10년, 20년간 그들이 정말 단단하게 구축해 놓은 경제적 해자가 있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생태계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생태계 곳곳에 정말 구석구석마다 코파일럿이라는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하면서 정말 다른 기업이 따라올 수 없는 최강의 생태계, 즉 경제적 혜자를 구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인공지능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GPU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칩이 너무나 모자랐죠. 따라서 이제는요, 인공지능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이상 엔비디아에 좀 기대지 않고 그들 자체적으로 제작한 칩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겠다, 이러한 다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에 개발된 칩이 성능이 좀 괜찮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마존 관련된 뉴스인데요. 기업용 아스트로 로봇이 2,35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라는 흥미진진한 기사입니다. 로봇이 너무 귀여워서 이번 기사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아마존은 기업을 겨냥한 2,350달러짜리 아스트로 로봇 버전을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더디게 성장한 제품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사실 아스트로가 나온 다음에 거의 망했거든요. 많이 안 팔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출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모델은요, 이동식 경비원으로 작동하도록 설계가 됐다라고 하고요, 2년 전에 출시됐던 소비자 버전에 비해서 750달러가 더 비쌉니다. 거기에다가 월 60달러 정도의 구독료가 부과가 된다라고 하고요. 아마존의 주장에 따르면 이 로봇이 스스로 지역을 순찰할 수 있다. 따라서 넓은 빌딩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밤에 순찰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순찰 인력을 쓰지 말고 로봇이 순찰을 하면 된다. 더 저렴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마존은요, 2년 전인 2021년에 아스트로를 처음 공개했는데요. 그때 이제 가지고 있었던 비전은 뭐냐면 집안일을 로봇이 하는 시대를 만들어내겠다, 이러한 비전을 약속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 출시됐을 때 아스트로 로봇의 가격은 1,600달러였고요. 바퀴 달린 이 장치는 평면 스크린 그리고 잔망경 카메라를 갖추고 있었고 알렉사 음성 명령에 응답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알렉사랑 별 차이는 없는데요. 그냥 움직인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재미 요소는 있는데 특히 쓸데가 없는 이러한 상품이었다. 근데 이제 쓸데없는 상품치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 많이 팔리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버전은요, 아마존이 기업의 사업장을 계속 주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특별한 용도를 가지게 됐다, 이게 크다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나왔던 아스트로는 아무런 목적, 그러니까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경비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하나의 특정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팔릴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로봇의 하드웨어는 기존 모델과 비슷하다. 하지만 소비자 버전의 3,500제곱피트에 비해서 이번에 출시된 거는요, 5,000제곱피트까지 순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향상됐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아마존은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로봇 하드웨어를요, 여러 가지 구동 모델과 함께 판매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보안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링 프로텍트 프로라는 소프트웨어는 월 20달러의 구독료가 부과되고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감지되면 긴급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는 월 99달러의 옵션까지도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저것 다 합치면요, 한 달에 구독료만 180달러입니다. 따라서 이 로봇을 사는 것도 비싸지만 매달 구독료가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죠. 따라서 더 많은 반복 수익을 창출하라는 아마존의 하드웨어 사업부의 야심찬 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대박 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기능이 너무 한정적이죠. 따라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이 로봇이 하지 못하는 많은 일을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기에는 조금 먼 미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기관 골드만삭스에서요, 2024년에 대한 공식적인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자, 과연 골드만삭스는 2024년 미국 증시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요, 2024년 미국 전략 전망 보고서를 어제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S&P 500 지수가 통상적인 대선 기간에 비해서 예상보다 주가의 수익률은 낮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S&P 500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대선 기간은 대체적으로 좋은 추세를 많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역사적인 평균보다는 조금 더 주가 상승이 더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전히 상승 기회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보기에는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완만한 속도로 확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S&P 500 지수는요, 12개월 동안 5% 정도 상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당금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요, 총 수익률은 6%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요, 평균 수익률이 8%였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은 수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이러한 전망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기 클루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주식 수적 전략가인 데이비드 코스틴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한 조사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현재 미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주가 수익 비율인 18배 정도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멀티플이 내년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S&P 500 지수가 5%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보통 주가는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죠. 그런데 멀티플이 올해도 18배, 내년에도 18배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실적이 5%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내년에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의 EPS가 5% 정도 성장하면서 내년에 S&P가 5%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요, 또한 2024년 GDP, 미국의 GDP가 2.1%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밝혔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성장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한 가지 전제가 있는 거죠. 리세션이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 이 주가는요, 리세션이 발생하면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역으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그니피선트 7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메가테크 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술주죠. 애플, 알파벳,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를 포함하는데요. 이 매그니피선트 7이 2024년에도 나머지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이어나갈 것이다. 따라서 미국 증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배당금 포함해서 6% 정도 올라갈 건데 요 매그니피선트 7은 그거보다 더 좋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S&P 500의 나머지 493개 종목보다 이 7개의 종목은요, 매출 성장률도 더 빠르고 마진도 더 높고요. 재투자 비율이 높고, 왜냐하면 배당 같은 걸 안 주잖아요. 따라서 재투자 비율이 굉장히 높고 대차 대조표가 더 튼튼하다. 따라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시장의 평균보다는 좋은 수익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들은요, 내년에 경기 침체 위험이 생각보다 낮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따라서 우량주, 성장주, 경기 순환주 이렇게 세 가지에 집중해서 투자할 것을 권장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밑에 구체적인 숫자가 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가장 왼쪽에 나와 있는 베이스라인, 이게 이제 확률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위에 2024년 EPS가 나오잖아요.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실적의 성장률이 5%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멀티플이 동일하다면 이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가 5%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PE 레이시오가요, 18배 정도 될 것이다. 그 얘기는 2023년과 2024년 멀티플이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8배는 굉장히 높은 수치긴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83%, 즉 상위 17%에 속하는 굉장히 높은 멀티플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50% 정도 되는 거죠. 따라서 내년에 미국 증시 S&P 500이 4,700을 찍을 확률이 50% 정도 된다.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 옆에 보시면요, 파스터 그로스니까 성장이 조금 더 생각보다 많이 가속화돼서 9% 정도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금리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면 이러한 시나리오가 발생하면요, 5천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확률은 25%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슬로우 그로스니까요, 성장이 생각보다 더디다면, 만약에 S&P 500에 속하고 있는 기업들이 EPS를 1%밖에 올리지 못한다면, 그렇게 되면 4,150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성장
성장이 더디게 되면요, 이 PE 레이쇼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16배까지 떨어지면서 주가는 오히려 6% 마이너스를 보인다. 이렇게 될 확률은 1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요, 만약에 리세션이 발생한다면, 그렇게 되면요, S&P 500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실적 역시도 15%나 감소하게 되고요. 시장의 멀티플도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15배까지 떨어지면서 결국 S&P 500은요, 지금보다 16% 정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확률은 15%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어제 미리 예고해드린 것처럼 13F 파일 시리즈로 넘어갑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대가의 포트폴리오는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스웨이고요. 사실 버크셔 해스웨이의 포트폴리오는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매 분기마다 거의 탑10이 비슷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소소한 정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는 3분기 중에요, 제너럴 모터스, GM이죠.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지분을 매각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액티비전 블리자드는요, 굉장히 성공적인 단타였습니다. 뭐 한 1년 정도 가지고 있었나요? 근데 정말 적시에 매수를 하면서 이번에 마소가 성공적으로 액티비전을 인수하면서 적지 않은 수익을 단기간에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가지 더, GM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악재가 많이 불거지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제 타결이 되긴 했지만 노조와의 관계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이 상승할 것 같고요. 거기에다 자율주행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는 중에 지금 워렌 버핏도 투자를 포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량으로 줄인 주식이 여러 개 있는데요. 존슨앤존슨, 몬델레즈, P&G도 줄였고요.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UPS의 지분도 소량으로 매각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버크셔는 쉐브론, HP, 아마존의 보유 지분 역시도 보유 비중을 줄였다. 따라서 늘린 주식보다는 좀 줄인 주식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분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버크셔 해스웨이는요, 가장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플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9억 1,560만 주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에 공개된 13F 파일에 따르면요, 투자 가치는 전분기에 비해서 10% 정도 하락을 했다. 따라서 아무리 버크셔 해스웨이라 그래도 시장의 하락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9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버크셔가 보유한 3,186억 달러의 주식 중에요, 무려 78%가 단 5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쉐브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탑10은 그래서 재미가 없죠. 하지만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11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소량이긴 하지만 버크셔 해스웨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면요, 비자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마스터카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아마존이 있는데요. 아마존은 5.2% 소량으로 좀 매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장주가 보이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 0.3% 굉장히 작은 비중이긴 하고요. 그리고 누홀딩즈도 0.2% 정도 투자 자금을 넣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스마트 머니의 포트폴리오는요, 타이거 글로벌입니다. 타이거 글로벌은 여기 나와 있는 체이스 콜만이 운영하고 있는 헤지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새로운 주식을 여러 개 샀습니다. 일단 알리바바를 148만 주 샀고요. 도우대시는 123만 주, 프로코어 테크놀로지는 118만 주를 매입을 했고요. 메이플 베어 같은 경우는 175만 주를 신규 포지션으로 게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 종목은 정리했습니다. 디로컬 지분을 완전히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식의 개수를 늘린 종목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는 370만 주에서 394만 주로 늘렸고요. 그랩홀딩즈는 2,340만 주에서 5,130만 주, 뭐 2배 이상 올렸으니까 굉장히 비중을 많이 확대한 거고요. 메타도 조금 더 샀습니다. 857만 주에서 890만 주로 늘렸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567만 주에서 613만 주로 비중을 확대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밑에 있는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탑 10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메타 플랫폼즈가 아직도 1위입니다. 비중을 보시면 무려 20% 가까운 투자 자금을 메타에 지금 넣고 있고요. 자, 메타 같은 경우는 3.86%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한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전체 투자 자금의 14.27%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8.16%나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세 번째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0.45% 소량으로 주식을 팔았습니다. 비중은 8.13%, 굉장히 높은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번째는 테이크투 인터랙티브고요. 5.44%의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 지난 분기에 10% 넘게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알파벳이고요. 전체 자금의 5.15%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난 분기에 많이 샀습니다. 거의 40% 정도 추가 매수를 했고요. 워크데이 역시도 지난 분기에 41% 비중을 늘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C리미티드가 나오는데요. C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지금 247%나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8번째로 비중이 높고요. 6.49% 아주 소량으로 추가 매수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10위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나오는데요. 엔비디아는 76.79%니까 이번에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중이 3.56%에 불과하다. 이렇게 탑 10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엿볼 포트폴리오는요. 억만장자 드러켄밀러의 두 캔의 패밀리 오피스입니다. 자, 드러켄밀러는 어떤 주식을 팔고 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헤지펀드 억만장자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운영하고 있는 듀켄의 패밀리 오피스는요. 지난 분기에 기술주에 대한 투자의 일부를 전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원래는 메타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메타의 주식 포지션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전량을 다 매도해 버렸고요. 자, 이 돈을 가지고 뭘 샀냐면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을 매수했는데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새롭게 인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스탠리 드렁컨밀러가 보기에는 메타 플랫폼즈보다는 구글이 더 좋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가능한 거죠. 두캔의 패밀리 오피스는 또 추가 매수한 종목이 여러 개 있는데요. 알리바바 역시도 추가적으로 샀고요. 일라이릴리 그리고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자, 반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개수를 줄인 종목이 몇 개 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21만 8천 주에서 상당히 많이 팔았죠. 램 웨스턴 홀딩주는 207만 주에서 183만 주로, 옵션 케어 헬스도 소폭으로 감소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밑에 보시면요. 포트에서 완전히 삭대한 종목의 이름이 나오는데 일단 도어대시의 주식을 다 팔아버렸고요. 일루미나, 마벨 테크놀로지, 메타 플랫폼, 마지막으로 보네이도 부동산 이런 주식들을 매각해버렸다. 포트에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탑 10 종목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위쪽을 보시면 엔비디아가 7.94% 소폭으로 비중을 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체 투자 자금의 13.6%를 담당하면서 1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쿠팡입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 사거나 팔지 않았고요. 아직까지는 12.7% 보유 비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지난 분기에 22.7%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11.5%까지 보유 비중이 올라갔고요. 일라이릴리가 8.75, 15% 오히려 주식을 팔았죠. 다섯 번째는 테크리소시즈. 테크리소시즈 같은 경우는 20% 보유 비중을 증가시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알파벳은 새롭게 매수를 했죠. 굉장히 많이 샀나 봅니다. 벌써 4% 정도의 투자 자금이 알파벳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포트폴리오는요. 타이거 컵, 새끼 호랑이라고 불리는 필립 라퐁이 운영하고 있는 헤지펀드 코투입니다. 코투가 이번에 메가테크 기업들을 대체적으로 좀 팔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분을 늘린 메가테크 기업이 있는데요. 어떤 기업의 지분을 늘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코투 매니지먼트를 운영하고 있는 필립 라퐁은요. 지난 분기에 인스타카트의 기업 공개를 통해서 주식을 인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롭게 제출된 13F 파일에 따르면요. 인스타카트의 지분을 약 3억 5천만 달러 정도 매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테크 투자자인 필립 라퐁은 이번에 엔비디아를 9월 말에 20억 달러 가까운 지분을 보유한 최대 종목으로 유지했다. 따라서 조금 정리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등 종목,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은 엔비디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뉴욕에 본사를 둔 이 펀드는 지난 분기에 메타 지분을 9% 정도 늘리면서 두
번째로 큰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 분기에 신규로 편입한 종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팔란티어, 그리고 두 번째는 쇼피파이를 새롭게 이번에 포지션에 편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트 매니지먼트의 탑 1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가 나왔죠. 엔비디아가 아직까지 1위입니다. 전체 자금의 10%가 들어가 있고요. 지난 분기에 2.24% 소량으로 트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메타는요. 오히려 8.7%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중이 9.4%까지 올라갔고요.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마존입니다. 6.84%를 담당하고 있고 지난 분기에 14.8% 오히려 매도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AMD고요. AMD 역시도 10.8% 팔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섯 번째인데 27.5%나 주식을 줄였고요. 여섯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5.12%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분기에 64만 주를 정리하면서 13.7% 정도 보유 비중을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스턴 코퍼레이션 그리고 인투이티의 주식은 100% 넘게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스마트 머니의 포트폴리오는요. 코벡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코벡트 매니지먼트는요. 테크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난 분기에 보시면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의 투자를 개시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자, 키스 마이스터가 운영하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 코벡스 매니지먼트는 3분기 동안 엠버스 그룹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 테슬라, 엔비디아의 소규모 지분을 추가했다라고 13F 파일 신고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지분을 좀 처분한 종목이 있는데요. 카탈란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AES 코퍼레이션, 마지막으로 디지털 리얼티는요. 아예 주식을 다 정리하고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탑 10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매니지먼트 리조트 인터내셔널이고요. 전체 투자 자금의 13.4%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우스웨스트 게스 홀딩즈고요. 보시면 21% 비중을 오히려 확대시켰죠.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요. 여기 여덟 번째 우버가 보입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전체 자본의 3.88%를 넣어놓고 있는데요. 지난 분기에 비중을요 무려 115%나 증가시켰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아홉 번째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그런데요, 아마존의 비중은 오히려 300% 넘게 올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코벡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우버 그리고 아마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11월 16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재미있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리고 있는 13F 파일 특집은요, 내일까지도 지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펀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헤지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합쳐보면 가장 많이 매도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3개월에 한 번씩 보내드리고 있는 13F 파일 특집은요. 자, 이렇게 스마트 머니, 즉 큰 손들의 움직임을 그대로 카피하자 이런 의도는 아니고요. 자, 과연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가들, 큰 손들은 어떠한 종목을 사고 팔고 있는지 보면서 우리가 조금 투자에 참고하자 이러한 수준인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일 이어지는 13F 파일 특집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